자, 이제 담보물권을 하겠습니다. 담보물권은 유치권과 저당권이 있고 질권은 시험범위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다 타물권이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나온 겁니다. 그럼 담보물권은 먼저 자 354페이지 오시면 돼요. 354페이지. 그 앞부분은 우리 시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로 354 오시면 상단에 02번 담보 종류 있습니까? 거기도 사실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02 담보 종류 세모 치시고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뭐라 써있냐면 담보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인적 담보가 사람이 담보되는 거죠. 이게 각종 보증이죠. 보증 채무 연대 보증 이런 것들. 다행히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여기가 민법 중에 제일 어려운데요. 우린 부동산 공부하니까 당연히 우린 물적 담보만 공부합니다. 물적 담보. 물적 담보로서 먼저 민법에 두 가지가 있죠. 담보권. 유치권과 저당권.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까지 이거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법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가등기 담보나 뭐 양도 담보 이런 것들은 민사 특별법 시간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쪽만 우리 시험범위에요. 여기.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 02번에. 그리고 이제 02번 써 있고 제2절 유치권이 있습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써보세요. 03번 책처럼 네모하셔가지고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써보세요. 통유성이 공통된 특성입니다. 쓰시고 366페이지에 쓰시면 돼요. 어디에 쓰신지 아시겠죠? 유치권 바로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손으로. 왜냐면 이걸 먼저 보시고 유치권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책은 저당권 변형이 있으니까 여기부터 보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복습하실 때 여기 보시라고요. 여기. 그러면 366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366 하시면 366 중간에 노란색 2번 있죠? 담보물권에서 공통된 성질이 있고 그 양가로 1번 부종성 있죠? 양가로 2번에 수반성 있습니까?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불가분성 있죠? 그리고 옆에 물상대의성 써 있습니까? 그 물상대의성을 다시 물상대의성 옆에 다시 뭐라 쓰시냐면 우리 책에 군데군데 있으니까 제가 다 모아드린 거예요. 37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쓰시면 돼요. 물상대의성을. 그러니까 복습할 때 이렇게 같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제 366페이지 왼쪽에 양가로 1번 부종성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혹시 중간에 들어오셔서 아직 앞부분 안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3월달에 다 전가봉 하니까 답답해도 좀 참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 1월달이나 11월달 하신 분들이 다 알아서 여기 앉는 거 아니에요? 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오셔서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다 답답하니까 참으시고 일단 3월달부터 다시 그 첫 진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르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3월달에 처음부터 들으면 다 연결이 되시겠죠? 이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니까 좀 참으셔야 돼요. 일단 이제 담보물권의 통일성을 보는데 자 우리가 채권이 있다면 채권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세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반드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하죠. 그것을 담보물권이랍니다. 근데 아주 친한 사이 돈 빌릴 때 부모 형제 간에 또는 사이가 안 좋더라도 한 5,000원을 빌려 5,000원. 5,000원 빌릴 때 저당 설정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친한 사이거나 금액이 적을 때 담보권 없이 그냥 돈만 빌린 경우 있죠. 채권은 이렇게 딱 두 종류예요. 채권. 이거 이외에 채권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담보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딱 두 종류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는 담보물권 공부하니까
자, 담보물권은 여기서 뭘 담보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저당권 뭘 담보해요? 뭘 담보한다고 했잖아요. 뭘 담보합니까? 채권을 담보하죠. 채권. 돈 못 받을까봐 저당 설정하죠. 채권을 담보합니다. 그럼 이건 담보를 당하죠. 담보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이 P, 수동음이 P자를 써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담보를 당하니까 P자를 쓴 거예요. 피담보 채무 같은 말이에요. 피담보 채권, 비담보 채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받는 채권을 비담보 채권이라고. 이건 담보가 없죠. 그냥 채권 그러는데 이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무담보 채권, 일반 채권이라고 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권이 이렇게 딱 두 종류예요. 딱 두 종류.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저당권.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여기서만 사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자, 그럼 자 봐보세요. 채권 없이 저당권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채권 없이 여기 저당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아, 돈도 안 밀리는데 저당 설정해요? 미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채권 없이 저당권만 존재를 했습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 근데 저당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그러죠? 따라서 채권 없이 저당권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옆 사람에게 10,000원 빌려주면 지금.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를 공부하니까 둘 간의 주종관계를 따지면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종일 것 같아요? 이게 주입니다. 주. 이게 주된 권리. 왜냐하면 돈 안 빌리면 저당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예요. 물권이지만. 종책 한번 못 쓴다 그랬어요. 어제 10번 써봤는데 오늘 또 잊어버렸네 이거. 그 다음 모자로 따지면 이게 엄마예요. 모권, 엄마. 이게 자식, 자권. 돈 안 빌리면 저당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종이고 이게 모권, 이게 자권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시작하니까 우리는 자 갑이 X부동산이 있는데 우리에게 3억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 부동산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갑이 저당권 설정자, 우리 채권자면서 저당권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을은 3억 채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을은 3억 채권과 채권을 위한 종된 권리인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때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그 말은 갑이 돈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살아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예?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아까 여기서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채권. 채권 없으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소멸합니다. 이거 따라서 소멸한다. 그럼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해요?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없이. 심퍼키 P 혼나. 말소 등기 없이 심퍼키 P 혼나. 작년에 다 시험이 나왔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심퍼키 P 혼나는 아무튼 시험이 안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이거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되기. 반드시 앞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소멸합니다. 다시 을한테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죠. 우리 채권을 A에게 양도해요. 채권 이전할 수 있죠. 그럼 채권 양도할 때는 채권을 위한 종된 권리도 어떻게 할까 특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법을 몰라서 저당권에 관해서 아무런 합의 안 했어요. 합의 안 하면 우리 대법원이 종된 권리죠. 저당권 양도도 여기에 포함시켜버립니다. 즉 원칙적으로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종된 권리도 넘어가요. 그래서 A는 저당권 이전 등기 받으면 저당권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공부했잖아요. 우리 저당권은 합의 없이 이것만 넘기면 따라간다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랬어 이제 A한테 저당권은 너에게 넘기지 않고 채권만 넘기겠다고 정확히 약정했습니다.
저당권은 넘기지 않고 채권만 양도한다. 가능합니까? 아까 여기는 이거 합의 안 하니까 따라간단 말입니다. 여기는 합의했죠. 안 넘긴다고 정확히. 이것만 넘긴다고. 가능할까요? 저당권 없이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는가? 양상 찍지 마시고. 예, 보세요. 저당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저당권은 채권 없이 존재할 수 없죠.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채권만 넘길 수 있어요. 채권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건 살아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소멸을 혼자 있을 수 없습니까? 소멸. 이대로 하시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채권. 채권 없는 저당권 없습니다. 저당권 없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만 넘길 수 있죠? 채권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혼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소멸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나와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사고가 싫었어요. 여기서 저당권만 존재할 수 없어요. 채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다시 을에게 채권과 저당권이 있었죠. 3억과 저당권. 이번에는 을이 채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저당권만 A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만 A에게 양도한다.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저당권만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항상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채권. 그래서 저 그림에서 이런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죠? 그럼 자, 이걸 이제 부종성 그래요.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이 소멸하면 이것도 따라 소멸한다. 이것을 부종성이라고. 이 세 가지가 수반성이에요. 수반성. 수반성이란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종된 권리도 따라가는 원칙인데 주된 권리만 넘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혼자 존재할 수 없죠? 소멸합니다. 종된 권리만 따로 떼서 못 넘겨요. 아시겠죠? 그럼 저당권만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그럼 저당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까? 자, 저당권은 양도할 수 있다. OX 뭐예요? 저당권은 양도할 수 있다. 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알았던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당권 당연히 양도할 수 있죠. 저당권 당연히 양도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반드시 채권과 함께. 다시 저당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뭐와 함께? 반드시 채권과 함께. 단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는 못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려운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제부터 모자로 해볼게요. 모자로. 엄마 자식이에요. 엄마 자식. 엄마가 자살하면 자식 따라 죽어요. 엄마가 집 나가면 자식도 엄마 같이 가고 따라갑니다. 엄마 혼자 집 나갈 수 있죠? 그럼 아새끼 그날 굶어 죽어요. 이 아새끼 혼자 못 걸어가요. 못 걸어갑니다. 단 아새끼 집 나갈 수 있죠? 반드시 엄마와 함께. 그래서 모자로 하면 극명합니다. 그래서 부종성, 나머지 세 개 수반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하셨죠? 그럼 이제 책에서 먼저 양가로 1번 부종성 보시면 그 369조가 있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그걸 뭐라 불러요? 5글자로? 그렇죠. 피담은 채권. 피담은 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한 이제 소멸한 때, 채권이 소멸한 때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랬죠? 밑에 투지를 읽어보시고. 다음 양가로 2번 수반성은 제가 읽은 밑줄 해보세요. 피담은 채권이 상속 양도가 돈 받고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양도 등으로 동일성을 잃지 않고 승계되면 저당권도 이에 따라 이전하는 성질이 있다. 다만 이러한 수반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 수직으로 밑으로 두 번째 줄. 또는 있습니까? 아니다. 그 바로 밑으로 두 번째 줄. 또는 있죠? 그 다음부터 밑줄. 자, 채 있죠. 채. 채권의 처분에 언제나 저당권 처분이 소반된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 특약으로 저당권 이전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담보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저당권은 소멸하며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가 지금 이걸 설명합니다. 여기. 채권만 양도할 수 있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니까 이 사람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했다 그 말이죠. 이걸 그러기 어렵게 설명한 거 이거. 한마디로 엄마 혼자 집 나갈 수 있죠? 그럼 아새끼는 굶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2번 있죠? 저당권자가 담보되는 채권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저당권만 A만 집 못 나가죠. A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가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걸 할 수 없다. 결론 저당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엄마와 함께. A 혼자 집 못 나가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단에 양가로 3번 불가분성과 물상대위성 있죠. 불가분성은 간단해요. 다시 여기 이제 사례에서 여기서 자 갑이 돈 갚을 날짜가 됐어요. 편지기가 됐습니다. 근데 3억 중에 2억 5천만 편지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 못 받았죠?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만큼만 경매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중에 10원이라도 못 받으면 목적물 전부를 경매해버립니다. 이것을 불가분성 그래요. 돈 전부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불가분성. 그래서 거기 4줄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밑에 다 읽어보세요. 4줄 5줄. 다음 물상대위성은 어디로 가시라고요? 375로 가시면 375 상단에 반가로 5번 물상대위 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물상대위 의의가 있습니까? 자 이런 말입니다. 자 갑소에게 건물이다 하세요. 건물을 담보로 3억 빌리고 저당이나 근저당 설정했죠. 그래서 우리 저당권 취득했는데 건물이 불타 없어졌어요.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 그럼 이 사람 곤란하겠죠. 그럼 만약 이 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었다면 건물 없어지고 그 대신 화재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자는 목적물 없어지고 목적물 대신 생긴 가치적 변형물 이걸 갑에게 가기 전에 내가 압류해서 여기에 대신 받는 겁니다. 그것을 물건 대신 받는다. 그래서 물상대위 그래요. 물상대위. 다시 원래 건물이 저당 목적물이었는데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고 그 대신 생긴 가치적 변형물 있죠. 이걸 갑한테 가기 전에 이걸 압류해서 여기에 대신 받는 게 물상대위랍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이 없어지고 가치적 변형물이 있어야 돼요. 그때만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갑부동산에 우리 채권이 있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럼 등기부가 갑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을이 있어요. 등기불구에 저당권 을. 이 상태에서 EX를 매매했다. 매매. 병에게 매매계약 체결했다. 또는 임대차 있다. 그럼 매매나 임대차 하면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 월차임 있겠죠. 여기에 물상대위 할 수 있는가? 이 못합니다. 목적물 여전히 남아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매매대금이나 임대차 차임 물상대위 못해요. 물상대위란 목적물이 없어지고 생긴 가치적 변형을 하는 겁니다. 내일 되면 병한테 매매됐다 해보세요. 매매. 그럼 병한테 소유권이 바뀌었죠. 그럼 우리는 저당권이 먼저고 소유권이 나중이죠. 그럼 얘한테 저당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돈 못 받으면 이거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간적으로 빠르니까. 그러죠? 이걸 뭐 소송법 용어로 추금력이라는데 그런 말은 시험에 안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물종물 남아있으니까 이걸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책에서 동그라미 1번 물상대위 의의 있죠? 거기는 그 9줄인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물건이 있습니까? A는 우선변제적 효력 동그라미. 즉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만 인정돼요. 그래서 A 제목 아래 즉 있죠? 즉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건은 물상대위성이 있다. 질권과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이 그러한 권리다.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자본권도 물상대에 있다. 여기까지 보시고. 비유치권이 있습니까? 유치권은 좀 이따 보겠지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왜 없어요? 법에 안 써 있으니까. 그래서 유치권의 경우는 제목 아랫줄 중간에 쉼표가 있죠. 자, 쉼표 뒤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와요.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가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행사 방법이죠. 자, A. 저당권자가 물상대의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채권 목적물 금전 등을 즉 보험금 청구권 인도받기 전에 해당 채권을 자 압류 동그라미 압류해야 한다까지. 그리고 넘깁니다. 이제 377페이지 377 동그라미 5번 있죠. 동그라미 5번에 A 보세요. A. 매각대금 차임의 경우 써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밑으로 세 번째 줄 이와 같이 있죠. 이제 그 다음부터 담보물권 목적물이 매각 또는 임대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그 목적물 자체에 추급할 수 있으므로가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소유권이 바뀌면 을은 돈 못 받으면 병걸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걸 추급한다 그래요.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 설정자가 받을 매매대금 또는 차임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354로 오세요. 그러니까 유치권 가기 전에 통일성을 이렇게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갑자기 또 분위기가 안 좋아졌네요. 추급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건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물건 따라간다. 이제 유치권을 공부하는데 자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라 법정이에요. 법정. 그러니까 제한물권은 다 약정의 원칙인데 이 유치권은 약정이 없어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돼요. 약정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법정 그러면 법정이 무슨 말이에요? 네, 등기 없인데 이제 유치권은 원래 등기 못합니다. 원래 못해요. 그래서 법정 그럼 여기서는 법률 규정 약자인데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물권법이지만 임의 규정. 따라서 우리끼리는 유치권 인정하지 말자라고 유치권 포기 약정하면 이 약정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분명히 유치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 유효해요. 왜냐하면 이 유치권 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반대 약정 할 수 있다. 그 다음 유치권 그러면 이걸 딱 외우시면 편합니다. 우물에 본물 없다라고 외우세요. 우물에 본물 없다. 외우두면 편해요. 일단 우가 아까 우선 면제권 없다. 왜 우선 면제권 없어요? 법에 안 써있으니까. 그럼 물상대의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물상대의권 없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본권이에요.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없어요. 그럼 유치권은 본권이에요? 아니에요? 본권이 뭐였죠?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그럼 유치권이 있으면 점유할 권리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도 일종의 본권이에요. 본권. 점유권과 비교해서.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은 없습니다. 좀 더 볼까요 이거? 그래서 일단 결론을 유치권 그러면 우물에 보물 없다 일단 외우시면 돼요. 두 가지는 했죠? 이제 좀 이따 이거 볼 겁니다. 그러게 책의 제목에 써놓으시고 이제 355로 와보세요. 355 거기 02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습니까? 320조 법조문을 먼저 볼게요. 자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은 시험범위 아닙니다. 뭐 수표 같은 거 음수표. 다시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다시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동그라미 칩니다. 관하여 생긴 동그라미 거기다 결련성 쓰시면 돼요. 결련성 그럽니다. 결련관계. 관하에 생긴 채권이 변제액이 있는 경우에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다음 유치 동그라미 유치. 유치 동그라미 했죠? 이게 점유 그 말입니다. 점유할 수 있다. 점유 그 말이 인도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돌려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돌려주고 계속 점유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전항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 가로치는 시고, 즉 불법 점유. 불법 점유에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불법 점유하면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적법 점유자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조문을 보셨죠? 그럼 우리가 관하에 생긴 일 동그라미 쳤죠? 자, 이제 법조문 밑에 1번 유치권 목적물 써있죠? 거긴 한 줄만. 유치권 목적물에 써있는 물건, 즉 동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다까지. 근데 유가증권은 시험범위 안 하랬죠? 그 다음 아래는 노란색 2번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련관계죠? 아랫줄 채권이 유치권은 목적물, 목적물에 관하에 생긴 것이 한다.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이런 말이에요. 결련성이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야, 듣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가백에 옷이 있고 가백에 의류. 옷이 있는데 을 세탁소에 옷 세탁을 맡겨요. 세탁을 맡기면 내 옷이 세탁소에 넘어오죠.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세탁비, 수선비. 이게 발생하겠죠. 그럼 이 돈은 목적물에 관하에 생긴 채권입니다. 그러죠. 그때 옷은 누구 거죠? 갑 거죠. 갑이 내 옷 내놔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이 돈 줄 때까지 너 옷 못 줘라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권 그래요. 다시 분명히 소유권은 누구예요? 갑한테 있지만 목적물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갑 너 이 돈 줄 때까지 너 옷 못 주고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주권입니다. 그 옷 못 줘라고 인도 거절. 이게 주권이에요. 자, 그럼 갑이 을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오늘 깜빡 잊고 돈을 안 가져왔는데 내일 출근할 때 돈 드릴게요. 옷부터 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럼 세탁소 주인이 옷 줘요, 안 줘요? 돈은 내일 드릴게요. 옷부터 주세요. 그러면 세탁소 주인이 옷 주던가 안 주던가요? 예? 안 줍니까? 안 주신 분은 신용 관계를 좀 잘해보세요. 아니면 그 동네 별로 안 좋은 동네 이사 가세요. 거기 아파트 값 떨어져. 거기 보통 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래 돈 내일 주시고 옷부터 가져가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유치권을 당사자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유치권 포기 약정이에요. 유효할 수 있죠. 요. 그러니까 법에서 유치할 수 있다 그랬지만 우리 이거 포기하고 옷 먼저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유치권 포기 약정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백에 자동차가 있거든요. 차가 고장나서 우리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를 맡겼어요. 그럼 차가 여기 넘어왔죠. 그럼 차에서 수리비 채권이 생기거든요. 뭐 200만원, 200만원. 갑이 내 차 내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너 차지만 이 돈 줄 때까지 너 차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 거지만 갑은 못 받아가요. 목적물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이것을 결론관계랍니다. 결론관계. 또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어요.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누가 이걸 직접 점해요? 을이 직접 점유하다가 을이 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갑이 너 나가라고 목적물 돌려줘 할 수 있죠. 그럼 을은 이 돈 줄 때까지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게 끝나고 갑이 너 나가고 목적물 돌려줘 할 수 있잖아. 갑이.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이 돈 줄 때까지 필요비 유익 줄 때까지 못 나간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그럼 우리는 계속 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우리는 점유할 수가 있어요. 점유할 권리 있죠. 유치권 있으니까. 다음
우리 이걸 계속 점유하지만 자기 겁니까? 타인 겁니까? 타인 걸 점유할 권리는 있지만 월세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월세는 줘야 돼요. 그건 별개입니다. 사용료 줘야 돼요? 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으니까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지만 사용료는 줘야겠죠? 당연히 월세는 월세 상당으로 부당이득반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와 월세를 낸다는 서로 다른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계속 점유할 수 있지만 월세는 줘야 돼요. 두 개 별개입니다. 서로. 불법 점유 아니에요. 그렇지만 월세는 내야 된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해요. 건설 도급계약. 즉 갑이 건축을 맡기죠. 설계도 주고 을한테 줘요. 이대로 건물 지어달라고. 그럼 얘가 보통 건축주 그리고 얘가 이제 공사하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건설업자를 수급인이랍니다. 그럼 보통 도급계약 체결하면 누가 재료를 다 대주죠? 건물 지으면 땅 누가 사요? 을이 삽니까? 갑이 땅 사서 보통 재료를 다 대주죠? 안 그럽니까? 아, 을이 땅 사서 다 을이 건물 지고 갑쳐요? 갑이 보통 재료 다 주잖아요. 그러면 을이 건물을 지었더라도 갑 재료로 지었으니까 이것은 갑소유로 인정돼요. 갑소유입니다. 을이 지었더라도 재료를 누가 냈어요? 갑이 냈으니까. 그럼 이제 을은 갑한테 뭘 받아야 돼요? 이제 공사대금 채권. 이걸 받아야 되는데 갑이 이걸 안 주네요. 그럼 을은 네 거지만 이 돈 줄 때까지 내가 못 나간다 그러고 그 점유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 너 거지만 이 돈 줄 때까지 나는 너에게 건물 못 넘겨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우리 길거리 가다 유치권 행사 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거의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거의. 지금까지 관하에 생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것이 유치권 인정 안 되는가? 그 말은 결련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결련성이 중요해요. 결련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갑한테 5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친구가 아닌데. 하루는 우리 갑집에 놀러 가서요. 갑집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길래 이거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행사한대요. 그럼 갑이 고발하면 얘는 절대적으로 깜빵 갑니다. 이 채권과 다이아 반지가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거 가져가면 절도죄예요. 깜빵 구속돼요. 근데 왜 우리 갑 옷을 안 주죠?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갑 옷 안 줘도 을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하에 생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왜 우리 갑차를 안 주죠? 차에서 발생한 채권이 있으니까 안 줘도 돼요. 그게 유치권인 겁니다. 두 개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가져와 버리면 구속돼요. 그러니까 관하에 생긴 게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걸 계속 외우셔야 돼요. 이제부터 시험에 잘 나온 거. 예, 좁으니까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결론성이 부정돼서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 이걸 우리가 예전에 보건복지부 매신이라고 외운 적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우리 보건복지부 있죠? 보건복지부 배신 아니면 매신. 보가 이제 보증금 채권이에요. 임대차 보증금 채권. 권리 상가 임대차 권리금 채권. 보고 나오면 말 없어요. 제가 그냥 말 만들려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아서 합격하시라 만든 말이에요. 지가 나중에 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도 같이 나중에 임대차에서 부동물 매수 청구권. 그다음에 매매대금. 그다음에 신이 제일 마지막에 계약 명의신탁. 민사특별법에서. 그래서 얘들은 딱 외워두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계적으로 유치권 X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내용 됩니다. 보건복지부 매신이라고. 먼저 동그란 1번이 유치권이 인정되는 예입니까? 자, A 보세요. A.
채권이 유치권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것이 한다. 물건의 수선의 채권,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타인의 개도 물건이에요. 법적으로. 개는 사람이 아니죠. 타인의 개에게 물린 경우에 그 치료비 채권, 여기까지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에 써있죠. 그러면 보건 목적을 매신하시면 돼요. A 보세요. A 임차보증금의 반환 청구권, 임차보증금. 이제 제목 옆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즉 우리가 임대차 할 때 보증금을 왜 주죠? 임대차 할 때 보증금 왜 줘요? 왜 받습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혹시 월세 안 주고 도망갈까봐, 혹시 내 물건 파손을 시키고 도망갈까봐, 그 사람 때문에 받는 거죠. 사람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물건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인간을 못 믿어 받은 거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 물론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는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 항변권이다까지. 동시항변권은 나중에 다음 주에 공부해요. 계약법에서. 그 다음 B 권리금 반환 청구권 있죠? 자,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권리금 반환 조건으로 임차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통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끝나면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해 줍니까? 보통 안 해주죠? 근데 참 착한 임대인이 권리금 돌려준대요. 권리금을. 그럼 임차인 받아 나올 수 있죠? 받아 나올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 말입니다. 유치권. 그 다음에 D는 매매대금 채권 써있죠? 그래서 D 한번 읽어보세요. D 다, 네 줄 다. 특히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에 매매대금 채권 보인 순간 제일 마지막에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라고 발로 달려가면 돼요. 다음 2를 잘 보세요. 2. 이 제목을 잘 보세요. 건축자재 대금 채권 제목을 잘 보세요. 건축자재 대금 채권. 그럼 건축자재를 사왔단 말입니까? 다시 2. 우리 지금 한글로 하고 있어요. 법이 아니라.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건축자재를 사왔단 말이죠. 그럼 그걸 네 글자로 매매대금이네. 다시 건축자재를 사왔단 말이죠. 시멘트 사왔어요. 목조 사왔어요. 그럼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써있어요. 두 번째 줄 끝에. 그래서 2도 다 읽어보세요. 네 줄 다. 그러니까 2를 빨리 보시고 매매대금 바꿔야 돼요. 외상대금 매매대금입니까? 매매대금이에요. 외상대금. 매매대금. 이제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술값 예상을 안 해봐 잘 모르죠. 술값을 예상했다. 술값 매매대금.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보자마자 유치권 X라고 하시면 돼요. 유치권 X. 이제 이런 데는 관계된 데서 다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한꺼번에 딱 시험에 잘 나온 걸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357 보고 있죠? 제일 하단에 양괄호 2번 있죠? 양괄호 2번. 그 제목에 가로를 치세요. 자,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가로, 목적물 점유 가로. 두 번째, 채권 발생 가로. 그럼 두 가로 관련성이 필요 없다 그랬죠? 분류. 그 말이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 또는 점유와 더불어 생긴 것임을 요하지 않고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먼저 발생했죠. 발생하고 그 후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걸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뭐와 뭐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물건과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요거 되죠? 근데 목적물 점유와 채권 간의 결련성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건 요하지 않아요. 즉 그 말은 유치권이 되려면 채권이 목적물에서 생겨야 되는데 이 채권이 꼭 목적물 점유하던 도중에 생겨야 되는가, 그런 거 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목적물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꼭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가? 그런 거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고, 즉 채권이 먼저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점유를 하게 되면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즉 A를 데려가는데 옆집 K가 A 다리를 물고 도망갔어요. 그럼 취로비 채권 생겼죠. 그 다음에 날 그 K 잡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공사대금 채권이 먼저 생겼어요. 갑이 돈 안 주니까 나중에 점유했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 발생합니다. 그 말이 꼭 점유 중에 이게 발생할 필요 없어요. 이게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양가로 입은 그 세 줄이에요. 그래서 밑에 예컨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컨대. 그래서 그 밑에 상사 유치권은 시험 범위 아니니까 보시 말고 그 5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3번. 당연히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유치권 성립하겠죠. 첫 줄만. 채권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전속 요건이다까지. 아직 돈 받을 날짜도 안 되는데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다음 4번. 타인 물건 점유죠. 양가로 본 타인. 타인은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 동그라미. 제3자도 포함한다. 여기까지. 예컨대를 읽어보면 돼요. 자, 이런 말입니다. 예컨대. 자, 이번에는 갑이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고장나서 을 수리상에게 시계 수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시계가 여기 왔는데 수리비가 발생했겠죠. 갑이 시계 내놔 그러면 이 돈 줄 때까지 시계 못 내놔 할 수 있죠. 유치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계가 갑 소유가 아니라 A 소유래요. 시계가 A 소유래요. 그럼 A가 내 시계 내놔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치권은 물권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 다시 물권은 누구한테나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유치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맡긴 수리비 채무자고 실제 소유자는 제3자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내 시계 내라 그러면 수리비 내놓을 때까지 그 뭡니까? 시계 못 준다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누구한테나. 물권이니까 대항력 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점유 나왔죠. 그럼 이 점유에 간접 점유 포함됩니까?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점유는 간접 점유 무조건 봐. 자, 이 말입니다.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무조건 하면 돼요. 자, 을차가 벤츠예요. 벤츠 2억짜리. 2억짜리 수리마켓에서 수리비가 2천만 원 넣고 2천만 원. 근데 값이 2천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 내 차 내놔 그러면 2천만 원 줄 때까지 차 못 줘라고 유치할 수 있죠. 그래서 을 카센터에 벤츠를 딱 세워둬요. 근데 괜히 잘못 세웠다가 카센터는 차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혹시 그 벤츠 기스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책임져야 돼요. 그럴까봐 불안하니까 옆에 병 주차장에 안전하게 벤츠를 딱 모셔놔요. 여기에 차를 딱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물건을 맡긴다. 그것을 임치한다. 이렇게 맡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직접 점유, 얘가 맡겼죠. 간접 점유. 이렇게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간접 점유다 이렇게. 지금 얘가 간접 점유잖아요. 얘가 직접 점유. 근데 유치권이란 이겁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가 내 거 내라 그러면 이 돈 줄 때까지 너 거지만 너 거 못 줘 그래서 빨리 돈 갚으라고 심리적 압박을 가는 게 유치권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간접점유 가능해요. 근데 단 이건 안 돼요. 단 이번에는 이제 갑이 그래요. 차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2천만 원 없거든요. 내가 하루에 10만 원 줄 테니까 내 차 임대차 해줘 그랬어요. 하루에 10만 원 줄 테니까 내 차 빌려줘 그래서 차를 빌려줬대요. 그럼 차 이제 누가 타고 다녀요? 갑. 갑이 이제 심리적 압박을 당합니까? 안 당하겠죠? 이런 건 유치권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수리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그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당하지 않을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양가로 2번 점유해보세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한다. 이 점유는 간접점유 동그라미세요. 간접점유도 무방한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 내지 존속할 수 없다. 예컨대 읽어보면 이 말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눠드린 문제 있죠? 자, 문제 4번 문제. 4번 민법상 유치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우물에 보물없다. 물상대에 인정되지 않아요. 2번 유치권 성립 폐지탁 유효죠?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위에 제3자 성립할 수 있죠?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 여기죠?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은 간접점 인류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5번은 건축 자재를 자 매도 동그라미 매도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 채권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두 개가 매매 채권이네요. 매매 대금 그럼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매매 대금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보건복지부 매신. 그리고 이제 책을 오시면 이제 그 5번부터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